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론을 지금 하는 이유는 투자론 일단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 자, 58페이지인가요? 네. 우리 전에 투자론 했었죠.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예독 때는 뭐 좀 디테일한 것보다는 일단 질문 형식으로 해볼까요? 자, 소득이득, 우리가 소득이득이 있고 자본이득이 있거든요. 소득이득이 뭔고 자본이득이 뭔지를 좀 차이점. 네. 동영상은 1, 2월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그게 이론적인 거기 나와 있고요. 1, 2월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을 볼 때 1, 2월 강의를 많이 봅니다. 투자로는 1, 2월 걸 많이 봐야 돼요. 자, 투자라는 건 우리가 취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분을 하죠. 자,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걸 소득이득이라 그러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득이득은 운용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자본이득은요, 처분할 때. 그럼 이건 한 번 발생한다, 여러 해 동안 발생한다, 여러 해 발생하죠. 맞습니까? 네. 하지만 자본이득은 1회 발생하겠죠. 자, 근데 투기는요? 투기는 소득이득이란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투기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이득만 있다. 이거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교재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게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운영 과정에서의 소득이득, 처분 과정에서의 자본이득. 투기는 운영이 없잖아요. 취득과 처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본이득만을 향유할 수 있다. 이 내용 아시면 되겠네. 2번, 3번 아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네요. 전에 다 한 번씩 다 했죠?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에서는 지렛대 효과하고 기억에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 구매력 보기 세 가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별도로 또 하죠, 나중에. 자, 절세 효과. 절세 효과라는 게 세금 절약 아닙니까?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죠. 세금 낼 때 빼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금 우리 그 영업수지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하잖아요. 영업소득세. 근데 순대이감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때 순대이감 할 때 이자 빼주고 감이 감가상각비잖아요. 그 세금 낼 때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빼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산 사람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 산 사람하고 세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세금은 같죠. 세금이 같아요. 절세가 안 되네. 이자를 빼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자, 건물 살 때 똑같은 건물인데 자기 돈으로 산 사람하고 대출 받아 산 사람하고 세금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아까 저 순대 이감을 이자 빼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은 뺄 게 없잖아. 은행 대출 받은 사람 이자를 빼주잖아. 세금이 당연히 적게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대출 받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갖다 빼주지 않는단 말이야. 세금 낼 때. 예? 하지만 부동산 투자해서 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낸 이자는 빼준다. 임대사업자들의 이자 비용은 빼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 볼게요. 단점은 기억하시면 돼요. 황금성이 낮다. 현금화가 어렵다.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지렛대 효과 나오네. 지렛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1, 2월달 강의에 제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다른 가지 다르게 해보. 그게 자주 들으세요. 그게 다 숙달이 돼야 돼요. 자, 지렛대 효과의 뜻부터 알아야 돼. 뜻. 지렛대 효과가 뭐예요?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순영업 소득이 2억이 예상이 돼. 2억 원이. 자, 그러면 총 수익률 한번 구해볼까요? 총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총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총 수익률, 총 투자액분에. 네. 자,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순영업 소득입니다. 1, 2월달 강의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 잡아주는 거고요. 3, 4월 강의는 거기에 대한 핵심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억이죠. 순영업 소득이 2억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은 기본적인 식이니 좀 알아놔야 되겠죠. 알아놔야지.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잖아요. 20%예요. 총 수익률 20%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 그럼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자. 왜 제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 했으니까 제가 변하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자기 자본분의 순영업 소득.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빼야지. 그리고 혹시 가치상승분이라는 게 자료에 있으면 더해주라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럼 여기 전액 자기 자본으로 샀다고 그랬잖아. 전액 자기 자본으로 샀다는 얘기는 부채가 있다 없다? 부채를 이용 안 했다. 부채 이용 안 했어요.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순영업 소득 2억이겠네. 이자는 없겠네. 돈을 안 빌렸으니까. 가치상승분은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0입니다. 자, 그럼 결국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가만히 한번 봐봐. 멀리서 딱 봐봐봐. 그러면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니까 총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네? 똑같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제 부채를 이용해 볼게요. 제가 부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채 이용. 이 사람이 부채를 6억을 이용했어. 부채 6억. 그럼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1, 2월 달에 들은 사례와 똑같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을까요? 4억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영업 소득은요?
이유가 순영업 소득은 변화가 없어. 부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순영업 소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자 빼야 되겠네. 자, 6억인데 10%니까 이자가 6천만 원. 가치상승분은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35% 나와요. 맞아요? 자, 보세요.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네? 변했잖아요. 커졌죠? 커졌단 말이야. 이처럼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렛대 효과라고 불러요.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효과 뜻 아시겠죠?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자. 그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렛대 효과는 그럼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 지렛대 효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있더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볼까 또.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자료가 10%였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30%라 그래 볼게, 내가. 이자가 30%라 그래 볼게요. 이자가 30%짜리였어. 이자가 30%야. 30%. 30%짜리 이자를 빌린 거야. 그러면은 순영업 소득은 안 변해? 그러니까 이자가 변하겠죠? 그럼 6억에 대한 30% 이자 얼마 내야 돼, 이 사람? 1억 8천 내야지. 그러면 이 2억에서 1억 8천 빼면 2천만 원이죠? 맞습니까? 2천만 원을 4억으로 나누면 몇 프로가 됩니까? 5%인가요? 50%가 2억이니까 5% 될 거 아니에요? 계산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 항상. 암산은 나만 한다고 그랬어. 오늘 계산기 안 들어갔지, 또. 계산기 있으신 분? 몇 명 없잖아, 봐봐. 내가 지난주에 그랬지? 분명히 안 가져온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몇 맞잖아, 지금. 내 말은 다 맞다. 내 말은 다 맞다. 내가 분명히.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도 계산기 안 들어온 사람이 반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야. 2천 나누기 4억. 그럼 5% 나오죠? 5%예요, 5%. 자기 자본 수익률 변했네? 부채를 이용하니까 변했지? 근데 얘는 늘었다, 줄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래, 이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불러. 오케이? 뜻 아시겠죠? 그럼 왜 줄고 느는지 감이 와요, 지금? 감이 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여기 이자가 비싸잖아. 총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20%였죠? 총 수익률보다 높은 이자 쓰고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줄지. 나중에 제가 정리합니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멀리 가만히 보란 말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야 내게 돼. 그래야 내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가르쳐 주는데 그냥 다 배우려고 막 하고 이러니까 며칠 전에 다 잊어먹어요. 근데 원리를 알고 나면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는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지렛대 효과가 뭡니까?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자? 플러스 정. 작아지는 걸 뭐라고 부르자? 부. 조금 전에 제가 정을 보여줬거든. 왜 정이 일어나냐면 총 수익률은 20%인데 은행 이자가 10%였잖아.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싼 거거든. 총 수익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빌려버리면 내 돈에 대한 수익은 커질 거 아니에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은행 이자가 비싸면 내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은행 이자가 더 비싸니까 내고 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중립은 내가 안 해볼 거예요. 그럼 중립은 어떨 때 일어날까? 중립은 뭐냐면 중립은 부채를 이용해도 부채 이용했어. 그런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야. 이걸 중립이라 그래. 그럼 중립은 어떨 때 일어날까? 총수익률하고 뭐하고 같을 때? 이자율하고 같을 때. 이 대답을 할 수 있잖아, 이제.
그거는 이제 지렛대효과를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백날에 적은 마음입니까, 이게 내가.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승률이 커지는 건 정, 작아지는 건 부. 그거 적은 뭐 하냐고. 적고 받았으면 뭐 하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게. 그거보다는 지금 딱 보고 내가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안 적어도 돼요. 본인이 적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그런 단계, 지금은 그런 단계 공부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진짜 내 거를 만들어 가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 뭐야?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면 돼. 그럼 정이야. 부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작아. 내가 20% 버는데 은행에 30% 줘봐봐. 내 돈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내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자를 자꾸 내야 되는 내 돈을 자꾸 원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본 잠식이라 그럽니다. 회계에서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만약 회사가 내가 공장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거든. 1년에 10억 벌어. 근데 은행 이자가 20억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본 계속 까먹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지. 그게 불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부가 정으로 바뀔 수는 있거든. 부가 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정도 부로 바뀔 수 있어. 그러면 부냐 정이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그래, 총수익률은 안 변한다 그랬다, 내가. 총수익률은 안 변한다. 내가 부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총수익률은 안 변해. 아시겠습니까? 공장의 매출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 시설 가지고는 뭐가 변한다? 이자율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이 부로 될 수 있어요? 부도 정으로 될 수 있어요? 뭐가 변할 때? 그렇지. 외울 게 아니라니까. 외울 게 아니라니까. 그럼 부가 정으로 되려면 이자율이 올라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지. 그러면 정이 부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자가? 그렇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가 정으로 되려면 이자율이 변해야지. 내가 은행에 돈 갚는다 그래가지고 부가 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억을 빌리고 있어. 10억을 빌리고 있는데 부야. 자기 자본수익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한 5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정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부의 지렛대 효과 그게 작아질 뿐이지 결국 계속 부야. 나는 계속 적자야. 어저께까지 5억 적자 보던 게 이제 3억 적자로 줄었다는 것 뿐이지 이게 흑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부가 정으로 되려면 결국은 이자율이 총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부가 정으로 바뀐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중요한 내용이 이걸 이해를 해버려야 돼. 저거 뭐하노? 다 적어줬는데 예전에 다. 노트에는 많아. 노트 자꾸 만들어서 뭐하게? 노트 2권 3권 만들어서 뭐하게? 보지도 않는 노트를. 에? 자료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자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이번에 우리 특강 자료 나가죠. 그걸로 끝이야. 그거 가지고 마루도 할 때 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추가 자료는 뭐냐? 내가 이번 달에 말 못했는데 여러분이 자 시험을 치기 위한 단계가 8단계까지 가야 레벨 8이야. 레벨 8 정도 가면 한 80점 나와. 에? 우리 80 이상 의미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80 의미 민법 40점 37점 까락 받아버리면 개론 90점 받아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럼 80점이 우리 풀 그거란 말 레벨 완전 풀이야.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60점까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자료를 딱 보면 돼요. 60점 나와. 그럼 조금 더 얻고 싶다 그럼 추가 자료 들어가면 돼. 그럼 난 시험 칠 때가 필요한 자료 한 2개면 되는 거야. 2개. 아시겠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노트 만들고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는 합격 못해요. 하나에 집중하라니까. 자,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때려 못 박힙니까? 딱 계속 그게 때려야지. 그래야 뭐지 팍팍 들어가지. 이 책 찔끔 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천만에 아무 책이나 다 좋다. 그래서 목수가 연장타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잘하는 목수는 아무 망치고 잘 박아 그냥. 연장타다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많이 범해요. 이거 조금 했다가 새로운 문제 없을까? 새로운 걸 알고 싶고 막 이거 새로운 거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더 잘하는 거. 왜냐하면 아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아는 상태 그 사람 강의를 들으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 안 그래. 다 좋아. 선생님들 다 좋아. 그냥 듣던 거 계속 들으면 돼. 물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 비슷하다고. 지렛대효과의 개념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그럼 부채를 이용하면 정의 지렛효과를 얻을 수 있네. 부채를 이용하면 정의 지렛도 가능해. 왜?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정의 지렛가 발생한다니까. 자, 그러면 돈을 빌려가지고 정의 지렛효과는 얻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빌리니까 위험 커지지. 맞아요. 그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부채를 이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그래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 그럼 돈을 안 빌려. 부채를 이용 안 해.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위험도 없겠네. 그래요. 금융 위험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시험에 낸다. 이게 다다. 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죠? 그럼 지가 정리하잖아요. 지렛대 효과가 뭐지?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변한다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정, 부, 중립이다. 그럼 정이 되고 부가 되고 중립이 되는 거는 이자율 때문이다. 돈을 빌리니까 이자가 중요하잖아요. 이자율이 내 수익률보다 높으면 부야. 이자율이 내 수익률보다 낮으면 정이야. 똑같으면 중립이야. 맞아요? 안 빌리면 지렛대 효과 없어. 빌리면 위험은 커져. 정이 부과되고 부과정이 되려면 이자율이 변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교수들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걸 내지 딴 거 안 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보세요. 결국 부채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그게 단지 정이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지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만약 이 사람이 은행 이자가 싼데 돈을 계속 빌리면 정의 지렛대가 자꾸 커져. 근데 은행 이자가 비싼데 돈을 계속 빌리잖아. 부의 지렛대 효과가 계속 커져. 그러니까 빨리 망해. 그렇겠죠? 맞아요. 자, 이제 이걸 알고 책을 보면 돼, 이제. 자, 책에 중요한 거 줄 쳐보겠습니다. 전에 줄은 다 쳤지만, 한 번 더. 260. 근데 이제 지렛대가 다 알았어, 이제. 다 알고 이제 딱 보면 된다, 이제. 지금부터. 자, 볼게요. 지렛대 효과에 의의.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차입금이 부채 아닙니까?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걸 말한다. 맞아요. 그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 진폭이 커진다는 게 지렛대 효과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게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차입 비율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렛대 효과도 크게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진다. 이 얘기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여야 돼 이제 읽으면서. 즉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에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요. 우리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게 전세 안고 집 사는 거예요. 전세 안고 집 사는 게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공식은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기업 공식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니은 공식도 이제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왜 이런 식이 나왔습니까? 물론 내가 이유는 알지만 이유 설명해봤자 의미 없어요. 다 이유는 잊어먹거든. 식은 외워버려야 됩니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보기를 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외워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 유형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 나와 있네요. 뜻이 뭐라고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즉 부채가 늘어날수록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이걸 정. 부는요? 부채를 늘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작아진다. 중립은요? 부채를 이용해도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아요. 자, 오른쪽 기출이에요. 기출의 1번 보입니까? 그 별표하고 줄 쫙 긋습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정해 지렛대가 발생 조건이 지금 딱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아세요. 읽어볼게요. 정해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에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어떨 때 발생한다고? 그래, 맞아요. 그래, 알아두세요. 그럼 이 지문 하나를 딱 기억해 놓으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작으면요. 같으면요. 중요한 지문이라고. 이전에 이걸 굳이 안 해오도 알겠죠? 의미는 알았어요. 자, 의미를 알고 이제 그 다음 왜 이런 걸 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글로 표현하잖아, 우리 시험은. 구술 시험이 아니잖아, 구술 시험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갔을 때, 자, 1번 수험생 들어오세요. 앉혀놓고 대화하지 않죠. 물어보고 답하는 게 아니잖아. 문자로 나타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기출에 3번. OX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여기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왜 끊어야 될까? 판단을 해야 돼. 은행 이자가 저당 수익률이 이자입니다.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요.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지, 부구나. 자,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느낌표가 있다든 느낌표 찾으면 정말 고마워하고 출제위원이 느낌표가 있을 때 딱 끊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라. 좀 쉬어라 이 말이잖아. 좀 쉬어봐봐. 지금 부다 그죠? 근데 분대 그 뒤에 보니까 부채 비율을 높인대. 그러면 부채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 조정은 자기 자본 수익률 어떻게 하겠어요? 하락시킨다. 맞아요? 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부채 비율을 높인다고 그랬잖아. 돈 더 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4번 보세요.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걸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낸다니까. 근데 이거를 그때마다 지문 나오는 거 그때마다 대응해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지쳐요. 기본 개념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구나. 이 지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파악 안 하면 공부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그 의미를 알고 내가 내 나름 생각을 정리하고 이 내 생각을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위원들이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딱 돼야만이 이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야. 문제 많이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 100개 풀면 뭐해? 힘만 들고 연필만 달고 팔만 아파. 눈만 아프고. 이게 된 상태에서는 문제 5개만 풀어봐도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자, 그 밑에 지렛대 효과의 특징 볼게요. 1번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대부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자율이 낮다는 건 뭐예요? 총 수익률하고 이자율 차이가 커지니까 점점 지렛대 효과가 더 크겠지? 지렛대 효과라는 건 이자율과 관계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총 수익률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면 지렛대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정이든 부든. 보세요. 총 수익률이 10%인데 은행 이자가 20%일 때 부의 지렛대 효과하고 은행 이자가 50%일 때 부의 지렛대 효과 어떤 게 더 부의 지렛대 효과가 크겠어요? 50%일 때 부의 지렛대 효과가 크겠죠? 그럼 정의 때 보세요. 은행 이자가 10%일 때 총 수익률이 20%야. 그럼 정이지? 근데 은행 이자가 5%야. 그럼 정이 더 크게 일어나겠지? 은행 이자가 3%야. 더 정이 크게 일어나겠지? 즉 총 수익률하고 이자의 급간이 크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이든 부든 간에.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 개념이잖아요, 지금. 2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때 부채 이용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금융적 위험이 뭔데요? 그렇지. 채무 불이행 위험이잖아요. 그거 없지. 3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3번 별표야.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무슨 뜻이냐? 옆에다가 밑에다 가로 이렇게 적어. 부채를 갚아도 이 뜻이야. 부채를 갚아도 정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그럼 부가정으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이자율이 내려가야 돼. 이자율이 내려가야 돼. 그래서 4번이 나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이자율을 낮추면 정으로 전환할 수가? 그래,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3번, 4번은 세트야. 이 둘은 세트 지문이야. 세트 지문. 3번은 실제 시험에 나왔고 4번은 앞으로 내가 보기에 나올 것 같아. 세트야. 3번을 물어봤다는 건 앞으로 4번 물어볼 거야 이 뜻이에요. 저는 그리 봐요. 3번을 냈다는 얘기는 앞으로 4번도 낼 거니까 잘 알아도 이런 얘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위에 기출에 2번이었어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상이 됐던 것들이야 다. 이런 4번에 3번 지문이 뜨는 순간 이런 얘기는 나오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징조가 나왔잖아. 그래 5번도 3, 4, 5번 같은 세트라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이 클 때 아까 했죠. 부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을 높인데 부채를 더 쓰겠대 바보처럼.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회사의 채산성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6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중립이구나.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그 얘기잖아. 뭐 많이 적어놨지만 근본 원리에서 그냥 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리석게 공부하는 사람은 지렛대 효과의 특징이 6개를 다 외우고 있다.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려고 그래. 하지만 지렛대 효과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질문 다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출제위원이 다른 걸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정 안 되면 외워야지. 정 안 되면 외워야지. 몸이 힘들지 이제. 그러면 힘든 거야.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 외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만나잖아요. 공부 잘 됩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머리 터지겠어요. 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있어. 그 방법이 터지는 방법이야.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힘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넘깁니다. 자, 262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 있죠. 그건 참고로 지분 투자자는요 배당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로 나눌 수 있어요. 저당 투자자는 옆에다가 은행 이런 개념은 대출자, 은행 대출기관이 저당 투자자예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목적이다? 이자가 목적이에요. 이자가 넘깁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266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차이점 알아야 된다. 투기는 소득이득이 없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장점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 해지는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임꺽정하고 홍길동 얘기했는데 땅속에 파 묻은 애하고 금을 갖고 있는 애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물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매력이 보호가 돼요. 물가가 오를 때는 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렸죠. 네? 물가가 오르겠네. 그럼 돈 가치 떨어지겠네. 그럼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금연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 요즘 비트코인 난리라며. 그래서 그렇지.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우리 인플레이션 해지라 그럽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는 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 해지라 부릅니다. 그걸 구매력 보호라고도 그런다고요. 오케이?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위험이에요. 위험. 자, 봅시다. 자,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투자.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했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투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취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구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보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처분을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 유출이야. 자금이 나가. 그럼 이때부터 돈이 어떻게 돼? 들어와.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게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들어오더란 말이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소득이득, 보유 운영 단계. 맞습니까? 처분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득. 그럼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지금 들어오는 거다, 미래에 들어오는 거다?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상이야, 지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예상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예상을. 그러면 내가 이게 돈이 나갈 때는 앞으로 이런 돈이 들어올 거야. 유입을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미래 예상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실제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여기서 투자할 때는 이런 돈이 들어올 거야 예상을 했지만 이 시점 됐을 때는 실제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하고 실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와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부르죠?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진 않아요. 그건 문제 안 내. 그러면 이 위험은 변동 가능성이라 그래도 됩니까? 불확실성이라 그래도 됩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위험의 개념, 불확실성, 밑에 변동 가능성,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다 위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험을 우리가 그럼 측정을 해보자. 위험이 얼마만큼 큰지, 위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재어보는 게 측정이잖아요. 자,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위험의 측정이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예를 들면 위험을 얘기해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는 위험이에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는 위험이에요. 위험, 변이계수도 위험입니다.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해요. 수익분의 위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267페이지. 수익의 기대치, 그래가지고 기대 수익률 나와 있죠. 자, 제가 1, 2월 달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1, 2월 달 내가 안 했다. 지금 합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해를 하려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집에 가는 데 있잖아요. 자,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원판을 돌리고 있네. 원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1, 2, 3, 4 준비하시고 쏘세요 있잖아. 우리는 주택복원 할 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웬 아저씨가. 그러면서 1번이 나오면 찍긴데 1번이 나오면 2,000원 주겠대 나한테. 1번 나오면 2번 나오면 꽝이야. 아무것도 안 줘. 3번 나오면 1,000원 준대. 또 뭐 4번까지는 안 할게. 4번도 꽝이야. 꽝. 이렇게 돈을 주겠대. 그럼 내가 이 게임에 참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 기대 수익. 네. 기대 수익을 구하라 이 말. 돈으로 표시되면 기대 수익이고요. 퍼센트로 표시되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안 하면 됩니까? 나 집에 갈래요? 자, 확률이 있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맞습니까? 이것도 4분의 1이고 다 확률이 4분의 1이죠. 맞아요? 곱합니다. 그럼 2,000 곱하기 4분의 1 하면 500원. 맞아요? 이거는 제로고 꽝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250원. 꽝이죠? 다 더합니다. 그럼 750원이네. 나 이 게임에 참가함으로써 얼마를 기대할 수 있다? 750원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 아저씨가 800원 내고 이거 하래. 한다 안 한다? 우리 계산 못하는 사람 하고 있어. 근데 500원 내고 해보래. 해볼만해.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1번이 나온다, 2번이 나온다, 3번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사상이라 그래. 통계학에서. 또는 사건, 상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사건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죠. 이거를 가중평균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계산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중평균. 자, 그래서 밑에가 교재요. 제때 어디? 네네. 267페이지입니다. 수익의 기대치, 기대 수익률 해놓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수익률에 각 상황이 발생할 뭐를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이를 어떻게 한다? 더해라. 이렇게 하는 걸 가중평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적어냈을 수도 있는데 안 적혀 있습니까? 가중평균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산술평균이 아니고 무슨 평균이다? 그래요. 가중평균. 확률 동그라미 하고요. 확률을 이용해요.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자, 이분이 구해도 앞에 이분이 만약 이걸 보고 기대 수익률 구하세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750원 나오겠죠. 이분도 계산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분이 기대 수익률 구해도 얼마 나올까요? 750. 이분이 구해도 다 750원이지.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야. 나중에 배우겠죠.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달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책에 교재 나와 있죠? 기본 예제 문제 보입니까? 자, 이거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쉽다. 쉽다. 이거 올해 나올지 모르겠다. 그냥 잘 봐두세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는데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요. 이걸 상황에다가 확률 곱한다는 거예요. 상황에다가 확률 곱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267페이지 기본 예제. 표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다음부터 안 그립니다. 이거 한 번 더 할 때 잘 알아놔야 돼. 연필을 준비하시고요, 지금. 연필이 없으면 볼펜이라도 들어야 되겠지. 연필이 없으면. 자, 여기 경제 환경 변수라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발생 확률. 수익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0, 60, 20 그리고 4, 8, 13이네요. 이 4라는 건 4%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퍼센트 되어 있잖아, 바로 안에. 그죠? 퍼센트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이거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 경제환경 변수가 비관, 정상, 낙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상이에요. 지금 이게 사건이고요. 이게 상황이에요. 자, 경제 상황이 비관적일 때는요 4%의 수익이 난대요. 1번이 나왔을 때 2,000원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비관적일 때는 4%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비관적인 일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거야? 20%라는 뜻이에요. 아까 4분의 1처럼 앞으로 확률이 나오면 20을 항상 이렇게 소수로 바꾸는 걸 연습하면 바꾸세요. 이렇게. 지금 연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딱 적어.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계산 문제는 항상 획일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문제 푸는 패턴을. 그래 딱 보는 순간 짝짝 해가지고 풀어버려야 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딱 뜨는 순간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딱 생각이 돼야 돼. 한참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뭐 하는 문제라고요? 기대 수익률. 만약 시험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황 곱하기 확률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상황에다가 확률을 곱했잖아요. 곱한다. 지금 내가 하는데 빨간색으로 적으면 그대로 연필로 적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 책에다가 곱했죠? 곱한다 이제. 그러면 0.2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0.8. 이 단위가 퍼센트야. 이 퍼센트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곱하면요 4.8 86 48. 이거는요
이건 암산이 힘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2.6% 가능하면 계산기를 쓰는 게 좋은데요. 뭐 쉬운 건 안 하겠지만 2.6입니다. 26 그러면 안 됩니다. 계산기 써야 됩니다. 그래서 26 한 사람 있다니까 보세요. 이분이 곱하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날 컨디션에 따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 68, 48 누구나 잘 아는데 4.8인데 48 할 수도 있다고요. 480 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0.6을 바꾸라는 거야. 우습게 보면 안 돼. 뭐든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자, 그러면 2.6이죠. 그럼 어떻게 했더라 내가 아까 이거를 다 더했지. 다 더했지. 맞습니까? 그럼 5.6, 2.6 얼마예요? 그렇지. 답은 8.2%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기대 수익률 문제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네. 아, 곱해서 더하네. 곱해서 더하네. 시험장 가면 딱 이렇게 나온다. 이대로 확률 수익 딱 이렇게 나와.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할 수 있겠다? 어렵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다. 나오면. 오케이? 자, 그랬더니 출제자가 또 있잖아. 우리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대 수익률 구하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비워놔 버렸네. 맞아요, 거기 지금. 비우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비우고 한번 해보자. 어제 표 그린 김에. 표 그린 김에. 표 그린 김에. 해보자. 뭐 지워도 관계없어요. 똑같아, 원리는. 자, 거기 보니까 발생 확률이 20, 40, 40 돼 있죠. 그리고 수익률이 4. 가로 해놓고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는 안 가르쳐 줬죠? 그럼 분명히 이 문제는 기대 수익률은 가르쳐 준다. 기대 수익률은 가르쳐 줘놨단 말이야. 기대 수익률을 가르쳐 주고 이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비어 있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가르쳐 주고 이거 묻는 문제구나. 이게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이 0.2로 바꾼다. 0.4로 바꾼다. 0.4로 바꾼다. 그러면서 곱한다. 곱한다. 맞아요? 0.2 곱하기 4, 0.8. 얘는 모르겠다, 지금. 안 가르쳐 줘 놓으니까. 0.4 곱하기 10 하면요. 4. 맞아요? 기대 수익률은 가르쳐 줬을 것 같다. 몇 프로가 돼 있어요? 8%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냈다, 지금. X가. 몇 프로입니까? 4에서 4.8인데 8이니까 3.2% 나오겠네? 여기다 뭐를 곱해야 3.2가 나올까? 8, 4, 8, 30이니까.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몇 프로다? 8%.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맹 연습한다, 이 두 개는. 올해 나올지 모르겠다. 이 계산 문제는 우리가 나오면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다. 이거는 나오면 풀어야 된다. 언제? 마킹 다 하고. 마킹 다 하고. 이것도 중간에 들어있다고 해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갔는데 그러나 컨디션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저 선생님처럼 0.4 곱하기 10인데 40을 적을 수가 있거든. 네? 0.4 곱하기 10은 4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40 그러면 답이 없겠지.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착각하면. 그러면은 평소에 쉬웠던 문제니까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시간 뺏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 아무리 쉬워도 언제 푼다?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 대신 여기다가 쉽구나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는 있어. 쉽구나. 그럼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뭐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부터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쉽구나 이렇게 적어 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